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널 개설 기념으로 서점 이름이 된 챈들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보충하는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하다가 좀 후회를 했거든요. 이 추리소설과 하드보일드만 다루기에도 벅차고 여기에 오늘은 하루키까지 이제 이야기를 살짝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견적이 잘 나오지 않는 범위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오의 추리소설 읽는 법이라는 입문서를 골랐어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추리소설의 역사나 이론을 다룬 책들 중에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이기도 하고요. 분량도 이제 문고범위라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드보일드에 대한 의미를 무라카미 하루키의 벽과 알이라는 비유를 끌어들여서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대하고 다양한 추리소설을 이야기할 때면 저자가 어느 대륙의 사람이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대만 출신의 아시아권 저자라서 일본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도 깊을 수밖에 없고 챈들러와 하루키에 대한 연결까지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택하기가 좋았습니다. 양자오는 대만 출신의 인문학자고요. 이 사람 경력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벌써 10여 년 넘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동서양 인문고전 읽기 강좌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선 유유출판사에서 그의 저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고전 읽기 첫걸음 시리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종의 기원, 꿈의 해석, 자본, 논어, 노자, 맹자, 목자, 장자, 출간 목록이 이런데 거기에 추리소설 읽는 법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목록이지 않습니까? 첫걸음 시리즈 이런 거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추리소설 광팬인 것 같아요, 저자가. 이 책의 구성만 간단히 이제 짚고 넘어가면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하드보일드이기 때문에 일단 추리소설이 진화해온 4단계를 짚고 있고 주요한 4저자 그리고 이제 크게는 4권의 책 이걸 조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지점들을 잘 짚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전 추리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정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서점 챈들러를 있게 한 하드보일드 추리소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전과 추리소설의 황금기를 거치며 백과쟁명식으로 이제 아주 다양한 분야 문학 기법들 끌어들이면서 여러 나라 그리고 각자의 토양에서 자란 범죄물들의 범람 시기. 양자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추리소설이 공경에 처한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경을 뚫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이탈리아 기호학자인 umberto 에코의 이른바 역사추리소설 장미의 이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의 흐름. 가장 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의 추리소설, 그 대표 주자이자 추리소설에 있어 국민작가에 근접해 간다고 평가하는 미야베 미유키의 모방범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책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 읽은 건데 특히 미야베 미유키의 모방범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대단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추리소설 읽는 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점까지들을 주목하면서 봤는지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어떨지 좀 다시 궁금해져서 하여튼 읽어봤던 책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자오의 추리소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보일드에 대해서 양자오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키의 벽과 알이라는 비유를 끌어들여 오거든요. 이 알이라는 게 이제 달걀, 에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드보일드가 어디서 기원했냐라고 여러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인들이 주로 아침 식단 메뉴로 많이 먹는 달걀,
달걀의 완숙 정도를 의미하는 하드보일드 에그에서 왔다라고 이제 굳어진 것 같아요. 에그 하면 완숙된 달걀인 거죠. 그만큼 이 하드보일드라는 의미에는 여기에서는 단단한, 거친, 압축된 이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키가 말한 벽과 알이라는 이 비유에서 오는 의미와 하드보일드를 연결시키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2009년에 하루키가 이스라엘에서 주는 최고 문학상에 부여하는 예루살렘 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이때 이 당시에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대부분의 비무장 민간인 10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하루키도 역시 이제 그 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일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가서 상을 수상하게 한다면 책 불매 운동도 벌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자기로서는 가지 않고 수상을 거부하는 게 편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가죠. 자신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외면하기보다는 보기를, 침묵하기보다는 뭔가 말을 건네는 쪽을 선택했다고 밝힙니다. 가서 수상 소감으로 이 벽과 알 비유를 하는데요. 자기가 소설을 쓸 때 늘 염두에 두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 알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말이래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루키는 밝힙니다. 하루키가 비판과 저항의 의미로서 상을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건 역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굳이 가서 이런 연설을 했다라는 거, 수상 연설을 했다는 거, 이 두 가지 선택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키에 따르면 이 벽은 시스템을 비유하는 거고 알은 우리 각자의 영혼이죠. 깨지기 쉬운 껍질로 된 시민들, 특히 가자 지구에서 죽어간 비무장 시민들을 비유하는 거라고 밝힙니다. 하루키의 메시지는 이래요. 시스템이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와야만 했던 이 의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자우가 주목한 부분도 하드보일드 에그에서 기인한 이 하드보일드 장르와 하드보일드 장르의 주인공 하드보일드 맨에 대해서 하루키의 이 비유를 아주 무겁게 생각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양자우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하드보일드 에그가 필립 말로 같은 하드보일드 맨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벽에 부딪혀 깨지는 달걀이라는 속성에서 하드보일드 에그도 어차피 달걀이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알이 하드보일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하드보일드 소설의 주인공 하드보일드 맨의 특징을 보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무슨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 세상 일에 무심함과 냉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 까무러칠 일도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드보일드라는 용어, 그리고 하드보일드 스타일, 하드보일드 문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순전히 해밍웨이 때문이죠.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창시자 해밍웨이.
여기서 양자호는 빙산의 서사와 심리의 잠수부라는 문학사의 두 사조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빙산의 서사는 해밍웨이의 서사 방식이고요. 심리의 잠수부는 해밍웨이 이전의 유럽 모더니즘 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식 빙산의 서사는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모습만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빙산의 물 위에 드러난 부분만을 말하는 거겠죠. 반면에 유럽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들,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마르셀 프루스트라든지 버지니아 울프 같은 이들은 빙산 저 아래 잠겨있는 인간 의식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탐구에 건져올린 것들을 썼다는 겁니다. 해밍웨이는 세계대전 후 잃어버린 세대의 상실감과 우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로 이 빙산의 서사라는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그 방식을 찾은 거고요. 가장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을 써서 의식이나 심리가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만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유럽 모더니즘에 저항했다고 양자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벽과 알, 그 하드보일드 에그라는 것과 해밍웨이의 서사, 해밍웨이의 하드보일식 문체가 어떤 의미인지 양자호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어가고 있는지 이해하시겠나요? 크게 이 두 스타일, 그러니까 해밍웨이식 하드보일드한 방식과 그 다음에 유럽 모더니즘 제임스 조이스나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감성적으로 맞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해밍웨이 하드보일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챈들러를 볼까요? 해밍웨이에서 비롯된 이 하드보일드식 문체와 서사 방법이 같이 활동을 했던 대실레미트나 챈들러 모두 다 서로가 영향을 미쳤죠. 서로가 영향을 끼쳤고 서로의 작품들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챈들러 역시 이런 그 서사의 방식과 이 하드보일드식 문체를 썼습니다. 중요한 거를 오히려 쓰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묘사만을 하는데도 챈들러의 이야기에는 리듬이 있고 또 더 이야기가 두터워지기도 하고요.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 특유의 리듬에 따라서 시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굉장히 저의 느낌은 또 유머러스하고요. 흥미롭습니다. 챈들러를 비롯한 하드보일드 추리소설 작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창조한 탐정은 고전 명탐정들에 비해서 완벽하지 못한 탐정들입니다.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에 나오는 탐정들은요. 그들은 추리로만 썼던 이전의 고전 추리소설 작가들에 비해서 약점을 지닌 피와 살이 느껴지는 탐정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인이나 악당, 심지어 경찰들보다 우위에 서서 사건을 보고 단죄하는 이치에 있던 고전 명탐정들에 비해서 챈들러의 필립 말로는 독자나 그 다음에 범인 악당들과 같은 눈높이 선상에 있습니다. 이걸 양자호는 지대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위가 아니라 같은 또는 오히려 더 밑에서 그 악의 심형까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탐정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양자호가 보기에 하드보일드 추리소설들 그리고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형식과 비현실적인 본격 추리소설에 저항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피와 살이
느껴지는 탐정, 하드보일드한 탐정. 이들은 경찰의 골칫거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필립 말로가 지키고자 했던, 사라졌던 것을 되찾으려 했던 그 개고생은 고전 명탐정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히려 양자오가 볼 때는 이 하드보일드 추리 탐정들, 하드보일드 소설의 탐정들은 오히려 같은 그 시대, 같은 독자, 그리고 그 사람 주인공들, 인물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천재 명탐정이 아니라 인간을 약점을 지닌 평범한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노동자, 자영업자 탐정의 모습.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자오가 보일 때 오히려 영혼 같은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챈들러가 말했듯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평범하게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만큼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 평범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 평범함의 위대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하는 삶, 그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보일드 장르, 그리고 하드보일드맨, 필립 말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루키의 벽과 아래서 시작한 의미를 이렇게 양자오는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챈들러를 자신의 영웅이었다고 밝혔던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실제 챈들러가 쓴 필립 말로가 나오는 장편 7편을 모두 번역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1985년도에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목에 하드보일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소설은 비교적 하루키의 초기작인데 이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절망감으로 맞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 소설은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세계의 끝에서 자아를 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고투하는 인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쟁 속에 휘말린 한 계산사가 지하 세계의 적들과 싸우는 일종의 필립 말로의 모험 같은 얘기가 병행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초기작으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밖에도 하루키는 챈들러와 하드보일드 장르에 대한 오마주이자 패러디인 단편 사우스베이 스트릿 같은 작품도 썼습니다. 이렇게 해밍웨이, 대실 해밋, 챈들러,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로 이어지는 하드보일드의 어떤 계보를 양자오는 말하고 있는데요. 챈들러가 그랬듯이 하루키의 이야기의 주된 테마 역시 무언가가 상실되었고 그 상실된 거를 되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여정을 하루키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상실되기 이전의 것과 다시 되찾았을 때의 것은 돌이킬 수 없이 많이 변해버린,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거, 그것도 역시 그런 테마 역시 챈들러와 하루키가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 하루키식의 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하루키의 쿨함은 일종의 시스템과의 거리두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강한 척하는 달걀처럼 그렇게 혼자서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키의 주인공은 늘 그렇게 단독자입니다. 야망도 꿈도 없는 듯한 소박한 삶을 꾸리는 것에 만족해하는 태도. 저는 이게 하루키로서는 그 젊은 작가 시절에 하루키가 하려고 했던 나름의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영웅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평범하게 살기 위한 영웅적인 삶의 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의 하루키. 저는 하루키 소설에서는 폭력에 대한 탐구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즈를 듣고 요리를 하고 연애를 하는 것에 가려진 그 하루키 소설에 적극 끌어들여진 그 폭력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폭력이라는 건 내 안에, 저 아래 깊은 지하에 잠겨있는 악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악이 그 악마성에, 그 폭력성에 전율케 하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루키를 읽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추리소설 또는 탐정소설, 범죄소설은 기본적으로 비극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잃거나 사라지거나, 그리고 더 비극적으로는 사람이 죽는 것, 사막, 살인, 이건 기본적으로 비극적인 정서입니다. 그 인간의 어두운 면을 쫓을 때 드러나는 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둘러싼 정사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런 비극적인 정서에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계보로 엮었던 해밍웨이, 대실 해밋, 챈들러, 그리고 하루키까지, 이 작가들은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작품이 차곡차곡 늘어갈수록 작가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의 우울과 결국 자살은 글쓰기가 어려워지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때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했다라고 추앙받던 해밍웨이는 글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점점 우울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실 해밋도 결국에는 절필을 합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챈들러 역시 말년에는 자신이 자신을 모방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자신의 것을 모방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고갈 상태를 하소연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키 역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타일을 스스로 복제해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자괴감, 한계, 그런 걸 느낄 때 작가로서의 그 우울함이라는 거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요. 슬픈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